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정렬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핫 이슈와 현안의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8개월 반, 우리들의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면서 코로나19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시대에 바이러스 방역만큼이나 마음의 방역도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일상 속에서 마음을 돌보는 심리 방역 어떻게 할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죠. 노정렬의 시시각각 출발합니다. 네, 코로나 우울감을 뜻하는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이제는 분노를 뜻하는 코로나 레드, 이어서 암담함을 뜻하는 코로나 블랙까지 여러 신조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힘들고 지친 마음을 치유할 K 심리 방역, 이분들과 함께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대전시 보건복지국 정혜교 국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신과 전문의세요. 대전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유재춘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대전 휴먼 라이브러리의 공연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세 분의 좋은 말씀 듣기로 하고요. 먼저 관련한 영상으로 여러분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잠이 안 오고 좀 두통 증세도 있고 이러다가 우울 증세가 오지 않을까 이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많이 못 나가니까 집에만 있다 보면은 우울증 같은 것도 좀 심해질 것 같습니다. 네, 화면을 보셨는데요. 코로나19 감염 전국 상황이 두 자리 숫자와 세 자리 숫자를 오가면서 번갈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 국장님, 현재 우리 지역 상황은 어떨까요? 예, 이제 코로나19가 시작된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8개월째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2월 21일 날 첫 번째 환자가 나온 이후로 오는데 지금까지 세 번의 고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저희가 8.15 여름 휴가철에 그런 고비가 있었고요. 대전은 또 그 전에 6월 달에 방문 판매와 관련된 확진자들이 증가한 적이 있었고요. 예. 최근에는 추석 연휴, 이제 긴 연휴가 있다 보니까 추석 연휴를 끝나고 추석 때 가족들과 만나고 접촉을 통해서 확진자들이 지금 계속 산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의 고비가 있었고 또 앞으로 몇 번의 고비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일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때 우리 대전, 충남을 집중했던 시절이 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각 지를 돌면서 조금씩 강약을 번갈아가면서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 이제는 끝나겠지 정도 하다가 벌써 올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왔습니다. 끝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 세 분은 어떻게 일상을 자기 분야 활동도 하시면서 일상을 보내고 계신지 유 센터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어요. 어떠신지요? 실제로 이 코로나 관련해서 뭐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시기도 했겠지만 올해 들어서 항불안제의 처방이 25% 정도 늘었다는 그런 보고가 있는데 그만큼 불안을 느끼고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아마 기존에 그 병원을 다니고 있던 분들이 좀 더 심하게 불안 증상을 느끼고 이렇게 해서 좀 약을 처방받거나 더 추가로 받거나 이런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고 통계적으로 보면 저희 그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에서 24시간 이제 상담 전화를 받고 있는데요. 그 상담 전화가 작년까지만 해도 한 월 300건 정도 전화가 왔었는데 올해 들면서 특히 최근에 들면서 점점 늘어서 한 월 500 내지 600건까지도 지금 늘어난 경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늘어난 것이 다 코로나 관련한 우울 이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 부분은 그렇게 좀 늘어난 것이라고 보겠고 상당히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항우울증
증상제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우울 증상에 대한 약도 있고 이제 불안 증상에 대한 약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언론보도에 나온 거는 그 불안에 대해서 사용하는 약이 예전에 비해서 25% 정도 네. 처방이 늘었다 이런 것들이 나왔죠. 상담 전화도 많게 보면 2배 가까이 또 관련 이 약물도 25%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분명히 유의미한 변화인 것 같고요. 아, 공 대표님 대전 휴먼 라이브러리 네.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고 관련 업계에서 지금 어떠신지요? 일상과 관련해 보면. 네, 제가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 젠더 활동가로 활동 중이고 또 비영리단체 대전 휴먼 라이브러리를 운영 중인데 거의 모든 업무가 재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여성 청년 네트워킹 행사라든지 뭐 독서 모임이라든지 강연회 같은 것들이 모두 취소되거나 또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행사를 취소하게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카메라라는 매개를 이용해서 만나기보다는 아무래도 같은 공기를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그런 한 장소에 모이길 바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저 또한 업무적으로 느끼는 이제 무력감이 많이 커졌습니다. 또 나가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언론이나 뭐 정부에서 주입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더라도 이제 집에서 일을 하고 뭐 산책을 나간다든지 이런 것도 계속 자제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편안했다가도 급격히 우울해진다든지 이렇게 좀 오락가락하는 실제로 그런 코로나 블루를 좀 겪고 있습니다. 네. 뭐 매출이라는 표현보다 실제 그 활동 네. 얼마 정도 반으로 줄었다든가 네.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2회 정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던 청년 네트워킹 행사는 아예 2번 다 취소가 되었고요. 예. 독서 모임 같은 경우도 월 2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월 1회로 줄었고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여하려고 하는 그 횟수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공연이나 만나기가 활동이 어렵습니다. 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우리 네, 공 대표님은 맞습니다. 느끼시고 네. 아마 사람들이 모여야 되거나 공연 예술계에 있는 분들은 거의 절반 이하로 아마 느꼈다고 느끼실 겁니다. 정 국장님은 본인이 또 자가격리도 한번 경험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내세요 요새? 제가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지금까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이제 받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7만 명이 넘습니다. 아 맞네요. 네, 7만 명이 넘고 또 격리했던 분들, 이렇게 해외에서 입국자들이 한 10,000명 정도가 격리를 했었고 또 접촉자나 이런 식으로 해서 격리된 분들도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다 합치면 85,000명이죠. 이분들이 뭐 가족이 있거나 뭐 3인 가구, 4인 가구 하면은 30만 명 정도의 한 가족으로 놓고 본다면은 대전 시민의 23% 정도가 실질적으로 코로나19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예. 저도 처음에 그 자가격리를 통보를 받았을 적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녁 때 통보를 받아가지고 뭐 이제 모 기자하고 접촉을 해서 제가 이제 자가격리 대상자가 예. 되었는데 실적으로 그다음 아침에 진단 검사를 받으러 가면서 굉장히 그 혹시 양성 나면 어떡하나라고. 그래서 다행히 이제 음성 나와서 집에서 격리 후에 이제 해제되기 전에 또 검사가 또 가거든요. 예. 두 번째 검사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전시에게 보건행정을 책임지는 담당 국장이 코로나 담당 국장이 그 양성 나왔을 적에 제가 갖고 있는 데미지 또 그에 대한 충격 이런 것들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떻게다라는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죠.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 놓고 봤을 적에 굉장히 침울하게 만들고 결국 그러한 것들이 이제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용어까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 방송국도 스튜디오가 좀 넓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가림막도 하고 방역한 다음에 이렇게 방송에 임하고 있는데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온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아서 이제 일반적인 우울증, 우울감을 호소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요? 코로나 블루는? 예, 제일 먼저 이제 우울증하고 코로나 우울하고 좀 구별을 해야 될 텐데 예. 여자분들이 출산 후에 일시적으로 좀 기분이 우울해지면서 하는 거를 그 우리가 출산 후 기분 저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건 상당히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 코로나 우울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제한된 환경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염려가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 아주 일시적으로 생기는 변화라고 보는 것이 우울증하고 좀 차이겠는데 증상을 보면 좀 우울해지고 또 불안감이 좀 커지고 이유 없는 불안감이 커지고 무기력해지거나 의욕이 없어지고 뭐 두통이나 어지러움 같은 것들을 호소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보이는 것이 이제 코로나 우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치료를 요하는 우울증과 구별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는데
치료를 요하는 우울증은 이런 증상들이 2주 이상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그 본인이 해오던 어떤 일상의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기능 저하가 온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겠고, 이제 우울증이 왔다면 이거는 이제 좀 더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겠는데, 그러나 이 코로나 우울도 시간이 좀 지나가고 오래되고 심각해지면 정말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사실은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몰릴 수 있는 것이라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센터장님, 혹시 기존에도 우울증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악화가 됐거나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런 분들이 더 많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우울했던 분들의 경우에 더 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이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겠고,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기존에 이제 정신과를 다니면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았던 분들은 이 상황이 되면서 약을 좀 추가적으로 더 늘려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더 증상 호소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정 부장님이 보시는 코로나 블루, 특히 우리 지역 상황과 관련한 파악은 어떻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 기간이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개월, 1월 달부터 시작해서 9개월이 있던 거의 올 한 해가 예. 어떻게 보면 각자의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은 한 해가 될 겁니다. 누구나 다 과거의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있죠.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것이 단기 며칠이 아니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답답함, 또 그로 인한 것도 후유증,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까 서두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모든 것들이 대부분 비대면, 특히 이제 문화예술 이런 쪽에서는 거의 공연이나 이런 것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쉬거나 내가 어디 가서 적응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공간들이 많이 없어진 거죠. 사실상 그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오래되다 보니까 누구나 다 마음 한구석 쪽에서는 뭔가 개운하지 않은, 특히 대부분들이 또 마스크를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 쓰고 자기가 이제 가리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밀착하게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내가 평상시대로 활동할 수 없다는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좀 심화되고 있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갔을 적에는. 그러면 이제는 방역도 지금까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집중해서 해왔다면은 앞으로의 어떤 정책 방향도 이 방역도 중요하지만은 이 방역과 지금 이렇게 걷고 있는 코로나 블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도 관심을 가질 때가 됐고, 그런 쪽에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정책을 좀 마련하려고 지금 저희가 많은 고민하고 좀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애써 주시고요. 관련해서 계속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 대표님이 저희 가운데는 그래도 제일 후배신데 네. 걱정이 크신 것 같아서 방송하면서도 걱정이 진짜 코로나 블루를 좀 겪고 계신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아까 이제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 우울이라고 하면 일시적이어야 되는데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시적인 감정이다라고만 여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사람들이. 방금 이제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마스크를 사람들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대면으로 접촉할 일이 생긴다 해도 서로 표정을 볼 수 없다든지, 그리고 온라인으로 대면하는 경우에는 좀 이렇게 제스처라든지 아니면 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세히 볼 수 없는, 그렇죠. 뭔가 소통을 해도 그 비언어적인 것들을 교류를 제대로 못하니까 뭔가 개운하게 소통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또 단절감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거든요.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뭐 9시까지 출근하던 분들이 6시나 7시에 일어나서 6시에 딱 퇴근을 한다. 이런 게 많이 깨졌잖아요. 조금 늦게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 늦게 잠드신다든지 예. 이런 것들이 정신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코로나 우울이 더 가속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 센터장님, 코로나 블루라고 어느 정도 좀 정착된 용어인 것 같아서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몇 가지 증상들 우리 시청자분들에서 하나하나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기본적으로 좀 우울하고 어떤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온다는 것이 있겠고요. 네. 또 무기력감을 느낀다든지 의욕이 없어진다든지 뭐 두통이나 또 어지러움증 같은 이런 신체 증상들, 또 집중력이 없어지고 네. 뭐 이런 가벼운 우울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불안과 함께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중간에 의기소침이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네, 그렇죠. 왠지 기운이 안 나고 무력감을 예, 느끼고 무기력해지고 해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 또 짜증도 쉽게 나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그러다 보면
그 사소한 일에 또 예민해지면서 좀 다른 사람과 다투게 되기도 예. 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코로나 우울의 어떤 영향일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요. 다 있는 것 같아서. 네. 권 대표님 어떻게 자가 진단 내지 어떻게 느끼시는지 한번 지금 나왔던 용어들 중에서 저는 불안감 많이 들고요. 어떤 게 불안하신 거예요? 이제 그 활동이 좀 줄어들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태가 계속될 거에 대한 아니면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아, 불안감도 감염에 대한? 네, 예. 그것도 분명히 있고요. 어디를 나가서 내가 걸렸다가 부모님을 만났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좀 나이가 젊으니까 낫는다고 치더라도 혹시 다른 좀 더 기저질환이 있고 연세 드신 분들께 제가 피해를 끼치지 네. 않을까 이런 불안도 있고 당연히 앞으로 좀 일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제 경력이 어떻게 되어갈지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그런 불안이라든지 좀 예민해졌다고 해야 되죠. 조금만 감성적인 노래를 들어도 눈물이 막 난다든지. 그거는 전부터 올리셨잖아요. 아, 어떻게 하셨죠? 네. 조금 그런 면이 있었지만 조금 더 쉽게 그런 감수성 부분에서도 예민해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확실히. 네. 우리말로 이제 더 센치해졌다. 네, 맞습니다. 그 전에도 뭐 감성이 예민할 시기시지만 네. 아, 젊은 분들은 앞으로의 경력도 걱정이 되겠군요, 그죠? 우리 뭐 중간이나 선배분들은 그래도 조금 이러는 곳이 있지만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에 대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공직자로서도 걱정이 두 가지가 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또 책임진 입장이시라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가 걸리면 안 되겠다는 것은 항상 이제 저기가 있는데 최근에 좀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 왜 마음을 비웠냐면은 이게 내가 의도를 했건 안 했건 어떻게 해서 이게 나한테 감염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코로나19에서 그 확진되신 분들이 내가 걸리고 싶어 걸린 사람 없어요.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와중에서 나도 모르게 감염이 된 거거든요. 네. 거꾸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코로나19에 확진이 되고 양성이 나왔다 해서 이분들을 비난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분들도 다 똑같이 우리 같은 그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감염이 된 거니까 그래서 그런 포용력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우리 사회가. 두 번째로 제가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코로나 블루까지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밤까지 일과들이 계속 코로나와 저는 이제 그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면은 또 확진자가 나오면 또 가슴적으로 또 나왔네. 어떻게 또 조사할까. 그러니까 하루에 뭐 계속 수시로 체크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침부터 통상적으로 한 아침 6시 되면은 밤에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저희한테 그 SNS로 결과 나왔던 거 저한테 오고 그러면 저는 이제 아침 한 7시쯤에는 이제 사무실로 가서 예. 정리하고 그다음에 또 아침 뭐 전국적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 가고 저녁 때 또 오전에 검사 받은 결과가 저녁 때 나오니까 또 그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물론 이제 확진자들이 안 나오는 날은 굉장히 기분 좋게 퇴근도 할 수 있는데 그러시겠네요. 예, 그런 스트레스 상당히 있습니다. 네. 저는 대전 MBC 시시각각을 그래도 굳건히 지키고 있어서 우울함이 덜합니다만 사실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활동이 확실히 줄어든 것 같아서 저도 걱정과 약간의 우울함은 있습니다만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신경정신과 의사분들이나 심리상담사분들이 어려운 얘기를 듣다 보면 그분들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사실 감사하기도 하고 걱정도 돼요. 어떻습니까, 센터장님? 뭐 더 일이 많아지니까 또 뭐 스트레스도 받긴 하겠지만 뭐 사실 저희들은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동안 교육받고 훈련받은 전문가들이니까 뭐 당연히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코로나 우울에 특히 취약한 계층과 연령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한편 K 경제가 잘 되고 있고 OECD 가운데 경제 성장률도 가장 앞서서 선방을 하고 있지만 반대로 여러 가지 원인으로 OECD 가운데 또 자살률이 높은 나라로 저희가 돼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혹시 상황이 더 심각해졌는지 어떤 몇 가지 통계라든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아마 그 자살에 대해서 통계는 아직 제가 작년 거와 올해 그 시기에 비교한 것은 잘 보지를 못했는데요. 그다음에 그 징후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보건복지부 이제 발표에 따르면은 자살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 예방 상담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기간에 78.6%가 늘었다고 합니다. 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힘드니까 거기까지 이제 최후의 그런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는 것 같고 요거 놓고 보고 또 이제 네. 우리 센터장님 계신 그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전국적으로 복지부에 발표한 거 보면은
작년에 같은 기간에 비해서 상담 건수가 전국적으로 한 45% 늘었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요 두 가지 수치만 놓고 봤을 적에도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작년과 올해에 과연 바뀐 것이 무엇인가 사회 환경이 우리가 여러 가지 놓고 봤을 적에는 그래도 가장 큰 것이 지금 말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사회 전체적으로 뭐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청 추정 근거로 통계청이 발표한 걸 보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20, 30대 여성 비율이 늘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이게 공신력이 있는 것인지 혹시 그렇다면 왜 특히 20, 30대 여성들에게 큰 피해가 갔을지요? 뭐 자료 자체는 뭐 그 경찰청에서 이제 그 사망에 대한 것들을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통계청에서 나오는 자료보다는 좀 못할지 몰라도 상당히 근거가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20, 3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아진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서 아마 같은 현상, 비슷한 문화를 가진 나라끼리 같은 현상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예. 아마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가 특히 여성들이 어떤 그 직업 안정성이 조금 좀 취약한 그런 사회 문화적인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20, 30대 여성들이 쉽게 일자리를 잃어버리거나 실직하고 수입이 줄어들고 대개 또 독립적으로 혼자 살던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뭐 당장 수입이 끊어지면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한국은행 발표에서도 코로나19로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을 받은 연령계층이 20대 1인 가구 여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 대표님, 우리 유센터장님 말씀 들으시면서 공감이 가시는지요? 네, 아까 저한테 이제 걱정이 많아 보인다고 하셨는데 사실 네. 이유 있는 걱정이죠. 20대 원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었는데요. 20대 여성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정신질환의 종류가 우울, 불안, 강박이라고 합니다.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원래 질환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이제 악화된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알려진 바로는 20대 여성의 78.1%가 코로나 블루를 겪는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에서. 상반기 여성 자살 사망자는 1924명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7.1%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남성의 경우에는 6.1% 감소를 했고 전체 자살 사망자가 2.4% 줄어든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수치입니다. 네. 이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성들이 고용 시장에서 가장 밀려나기 쉬운 집단이기 때문인데요.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많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서비스 업종 전체가 타격을 입으면서 피해가 네.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올 3월부터 7월까지 일시 휴직자 수가 여성은 101만 명이었고 남성은 60만 명이어서 67% 정도 더 많았다고 하거든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자살 고위험군으로 몰리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명백히 지금까지 기울어져 있던 고용시장 내의 성차별이 불러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회 경제적인 요인도 있고 네. 아까 잠깐 더 센치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심리적으로 조금 취약한 네. 부분도 같이 겹쳐서 그렇죠. 이렇게 현상적으로 실제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는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데이터 놓고 봤을 적에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전체적으로 그냥 심리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K방역을 성과를 해가지고 다른 데보다는 좀 덜하지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리고 또 장기간 우리가 저성장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이게 경제적인 구조도 굉장히 경제 발전이 좀 더디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이 청년들.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서 사람을 고용하고 취업 시장이 좀 많이 열려야 되는데 장기적인 저성장과 예. 특히 거기에다가 올해 코로나19가 같이 덮치면서 이쪽 시장이 굉장히 이제 뭐 취업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제약이 있었고 예.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계속 그 집에만 있으시고 만나지 마시고 이렇게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 수칙을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오래 이렇게 버티고 계시거든요. 다양한 분야 가운데 그쪽이 특히 더 힘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인건비를 줄이는 거겠죠. 예. 그러다 보면은 아까 고용시장을 놓고 봤을 적에 결국에서 저 일하고 있는 20대들이 그 20, 30대들이 이렇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정부에서 복지 시책을 놓고 봤을 적에도 기본적으로 뭐 그 어린이부터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의 복지 다양하고 있지만은 20대 청년 계층에 대한 복지 시책은 과거부터 그렇게 이게 촘촘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어린이들에서는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를 겪을 적에는 긴급 생계 지원이나 어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수준을 맞춰줬었는데 청년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외로움을 많이 예. 타고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아유, 저희가 이 방송 진행하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 코로나 우울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조금 좀 덧붙이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요. 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신체적으로 취약하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결국은 가장 코로나 우울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해야 될 것인데 왜 그러냐면 신체적으로 취약하신 분들은 본인의 어떤 생활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누군가를 접촉을 또 계속 해야 되거든요. 또 경제적으로 취약하신 분들은 활동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코로나의 감염의 우려가 있고 걱정이 되더라도 움직이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 뭐 감염도 더 위험하지만 또 내가 걸릴 수 있다는 그런 걱정도 더 많이 되고 해서 그런 분들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도 좀 강조를 해야 되겠고요. 뭐 기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 하시는 모든 분들이 또 취약하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특히나 이제 노인층 예. 그리고 노인과 같이 살고 있는 그런 가족들 그리고 요새 조금 얘기가 되는 아주 그 좀 영유아 좀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도 상당히 그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분들도 상당히 코로나 우울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센터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말씀이 나온 김에 충남의 경우에도 굉장히 높은 자살률이라서 걱정이 크고 도농 격차라든가 고령화가 한 가지 요인으로 지금 지적되고 있는데 역시 고령층 분들에게도 힘든 지금 코로나 상황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연령층을 놓고 본다면은 영유아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가서 또래 집단을 형성해서 같이 자아도 형성되고 그런 것이 이제 원래 그 보육이나 교육의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는데 예. 전체적으로 휴원 긴급불로만 한시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말은 못하겠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비대면서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더 적어진 거고.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은 기존의 어르신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고독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출근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어울리는 것이 뭐 경로당이나 그렇죠. 복지시사 가서 이렇게 같이 뭐 얘기도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생활해 오셨는데 지금 이제 방역 차원에서 경로당을 다 문을 닫게 하고 식사도 이제 금지시키고 또 잠깐 또 한시적으로 풀었다 다시 또 이제 닫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이제 많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는 비대면 문화를 하다 보니까 사회 안전망이 자체가 흔들려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처럼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역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우선에 둬야 될지만은 현재의 방역 체계를 놓고 봤을 적에 지금처럼 폐쇄를 중심으로 가는 방역과 일정 부분은 우리가 산소호흡기처럼 숨통을 터주면서 어느 정도는 그 방역 수칙을 마련해서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도 저희도 그런 쪽에서 좀 이렇게 최소한의 활동할 수 있고 어울릴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좀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지난 추석 때도 가족들 잘 못 만나서 얼마나 그렇습니다. 심리 정서적으로 외롭고 그랬던 분들이 많으시겠어요. 특히 선배 어르신들 가운데. 근데 취약하기 때문에 잘못 걸리면 또 더 위험해지시니까 일단은 막아놨는데 심리 정서적으로 힘든 것도 또 하나의 병이라서 말이죠. 네, 공 대표님. 네, 뭐
누가 더 힘들고 누가 덜 힘들고를 따지고 싶은 건 아닌데 지금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결국은 뭔가 노인층이나 어린이를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가고 있어요. 근데 통계나 데이터가 보여주는 거는 지금 20대 1인 가구 여성이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배제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0대 여성들이 이제 자살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정신질환도 많이 걸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겉에서 봤을 때는 신체적으로 취약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장 이 위기가 왔을 때 뭔가 문제를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20대라고 하면 사실 신체적으로 그렇게 취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자살하는 인원이 4배 이상 늘어났다라는 거는 사회문화적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센치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뭔가 센치가 아니라 진짜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집중해서 심리 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린 계층은 우리가 이제 사회 선배나 시스템으로 조금 더 보호해줘야 되고 고령층, 노령층 분들은 그동안 해오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더 모셔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체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자살이라는 게 심리적 박탈감이라든가 그죠? 상대적 박탈감, 마음에서 오는 병에서 또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공 대표님 말씀도 우리 사회가 길을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블루를 넘어서서 레드, 블랙까지 갔는데 이게 코로나 블루는 이제 뭐 완전히 정착된 용어라고 합니다만 왜 이렇게 분노로까지 레드로 가는 건지 혹은 이것저것 다 암담하다 블랙 현상까지 가는 건지 또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유의미하게 지켜봐야 될지 한번 짚어주시죠. 참 색깔로 이렇게 용어를 만든다는 것도 사회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그런 색깔이 그 대표하는 그런 감정을 표현하고 계시겠는데 이제 코로나 레드라는 게 이제 어떤 분노를 얘기하는 것이겠는데요. 이건 아마 국장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불안과 이런 상태에서 서로 조심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길어지니까 이제는 그 불안을 넘어서 경제적인 어려움, 압박을 느끼면서 이렇게 내가 좀 힘들어서 먹고 살 수 있겠나. 그리고 나는 이렇게 힘든데 또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또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네. 예, 그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더 박탈감도 느끼고 분노감도 생기는 것이겠고요. 특히 하여튼 뭐 20, 30대 여성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경제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런 뭐 자영업자나 이런 계층들에서는 이런 상태가 점점 길어지면서 경제적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심리적인 절망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뭐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더 이상 버텨낼 수 없다는 생각이 되면 절망 가운데 정말 극단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코로나 블랙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그런 상태까지도 가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또 이미 또 그렇게 좀 일부 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숨통을 트이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는 것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짜증이나 화를 넘어서서 사회적인 분노까지 될까 봐 사실 이거 전에도 일부지만 묻지마 범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어떻게 보면은 현재 이제 코로나19는 우리 사람들이 이게 경험치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역사나 그런 경험치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장기적으로 전염병에 의해서 모든 세계가 이렇게 거의 올스탑되는 거는 우리 이 세기에 아마 처음 있는 걸로 제가 보여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아무도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코로나19를 그 전에 경험해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그러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들 불안한 거죠. 두 번째로 또 누구나 다 이것을 한 번 정도는 겪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을 것이 자체가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적에는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긴장도 하고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런 불안을 항상 안고 다니는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데가 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프로야구를 보면서 해소를 하던 아니면 어디 뭐 노래방이나 어디 가서 뭐 불러서 해소를 하던 뭔가 운동 뭘 통해 가지고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거 또 하더라도 혼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나지 말라고 하니까 자체가 이렇게 그런 생산들이 점점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처럼 뭐 레드나 블랙으로 이렇게 전진하고 가는 건데 그런 현상들 중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확진된 사람들 비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분들이 확진이 안 됐으면은 빨리 종식이 될 수 있을 텐데 안 됐구나.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새로운 타겟을 정한다고 할까요? 이렇게요. 정해서 그에다 이제 비난을 퍼붓고 그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이제 가고 있지 않은가. 이제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가끔 희망적인 소식이 이제 들려오는 것도 있고 뭐 백신을 만드니 뭐 치료제를 만드니 이런 건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끝이 저희가 볼 수 없는 그런 기나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끝이 있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도 가져야 되고 예. 그러기 위해서 이 코로나와의 전쟁이 끝날 시점을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끝난다는 걸로 보고 내 마음의 준비나 내 몸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도 좀 분노도 좀 조절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제 센터장처럼 이런 건강복지센터에 상담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연계돼서 가고 또 행정 쪽에서는 이런 시민들께서 그런 겪는 사람들이 조금 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계속 가지 않냐.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 시에서 이제 발코니 콘서트라고 있어요. 예. 예. 아파트에 가가지고 거기서 소규모를 하는 베란다에서 거죠. 이렇게 테라스 베란다에서 이렇게 밑에 보는 건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이디어이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떤 그 심리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 물론 이런 것들이 그 제가 드린 것은 아주 그 작은 예 중에 하나지만은 전체적으로 행정 관점에서도 볼 적에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예, 더 있어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용어로 코로나 블루, 레드, 블랙까지 짚어보고 있어요. 공 대표님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아무래도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을 잃거나 사업을 접어야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만약에 3개월 뒤에 끝난다, 6개월 뒤에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참고 기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WHO에서 내놓은 예측은 2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라고 암담하고 예. 또 뭐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백신 만드는 걸 늦추겠다. 겪어보니 별거 아니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매일 마스크를 구매하거나 구직을 해도 일자리가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언제 끝날지를 알 수 없으니까 코로나 블루, 레드, 블랙이 생긴다고 봅니다. 코로나19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또 후유증에 관한 연구 결과 그리고 소문들 또 이거에 일조한다고 보거든요. 공공장소에서 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끼리 벌어지는 다툼 같은 게 요즘 네, SNS상에서 지하철 뭐 시비 같은 게 영상으로 네, 올라오잖아요. 뭐 욕설을 한다든지 싸운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레드로 볼 수 있겠고 또 뇌나 허파에 생기는 후유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코로나에 걸려서 그 걸린 기간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몸에 생길지 모른다는 거에서 또 코로나 블랙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괴담들이 모두 합쳐져서 심리적 불안감과 우울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 정부 차원에서도 심리 방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고 현재 어느 상황까지 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마음의 그 방역, 심리 방역이라고도 이렇게 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제 계속 이 코로나의 확산 저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그 행정이 집중이 되어 있었고요. 또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였었고 지금 와서 다시 이제 그 방역은 방역대로 가면서 심리 방역, 마음 방역,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을 가자는 쪽에서 크게는 지금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있고. 예. 거기에서 보통 이 재난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만든 그 상담 센터입니다. 그렇게 있고 지금 센터장님이 계시는 이제 건강복지센터들이 시구별로 있어서 예. 그런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좀 치료를 해주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이 마음의 방역을 왜 해야 되느냐, 그것도 심리 방역이라는 것도 중요한 것인다면 하나의 이제 선순환 구조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좀 이렇게 계속 우울해지고 피폐가 되면은 첫째는 개인 방역 수치가 아직까지 높습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개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사회의 어떤 전체적인 방역 자체도 어려워지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문제가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면은 거기도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게 악순환의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고 직접적인 것은 나오진 않고 있지만 특별한 건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상담 중심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 정도의
그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동안 심리 방역을 사실 센터 차원에서 해오고 계신 건데요. 그래도 정부가 이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심리 방역이 우선은 그 질병을 기피하기 위해서 감염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차원에서 일단 필요한 것과 함께 이미 이제 확진자가 됐거나 그 가족이 되신 분들 혹은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각각 그 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지금 이제 심리 상담을 지금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이 확진자나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제 자가격리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지자체 차원에서 그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필요한 어떤 지원품, 물품 같은 것도 좀 드리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더 애써주시고요. 자, 코로나 우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일상에서 극복할 수 있을지 세 분의 개인적인 사례도 좋고요. 뭐 일반적으로 전해지는 것도 좋습니다. 생활 패턴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지 우리 공 대표님은 어떻게 이 코로나19 때 자기 스스로의 우울 극복 방법이 있을까요? 생활 패턴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햇빛을 받지 못해서 몸이 깨어 있어야 할 시간에 깨어 있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도 재택근무를 시작하고 초반에는 새벽 4시에 자고 뭐 2시에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깨어있는 시간에도 이런 수면 패턴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딱 느끼면서 최대한 일찍 자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제 유튜브 같은 거를 통해서라도 집안에서 정기적인 홈 트레이닝, 몸으로 이렇게 뭐 체조라든지 요가 같은 거를 해주는 것도 신체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저는 이제 온라인 행사에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온라인 독서 모임을 매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참여하신 분들의 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혼자서 집에서 책을 읽는 것보다 이런 책을 같이 읽고 이런 기분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소통을 하는 거가 확실히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또 이제 코로나 블루와 저도 이제 비영리 단체 대표로서 코로나 블루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2030 여성들의 정신 건강 염려에서 이제 다가오는 10월 21일에 나는 내 파일을 구할 뿐 인류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고의 김진아 작가님을 모시고 여성 간의 연대와 인파워링을 위한 온라인 강의를 엽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가 꼭 저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도 많이 있을 테니까 꼭 찾아보시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시기일수록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라도 네. 문화예술 혹은 레저 활동을 좀 즐길 수 있으면 네네. 제 기자는 말씀해 주셨고요. 네, 국장님. 이제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아까 이제 9개월 동안 지속되고 이제 끝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앞으로 상당 기간 도 같이 간다면은 이러한 문화가 현재의 방역과 일상이라는 이 문화가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단기간에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면 다시 또 일상으로 100% 돌아갈 수 있다라고 아무도 장담 못 하거든요. 그리고 이 전염병이라는 것들이 뭐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를 막았다 해서 다음에 또 뭐가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개개인이 마음에 좀 그 굳게 가져야 될 것은 나의 개인 생활 수칙, 방역 수칙과 나의 일상, 현재의 나의 일상을 원래 일상으로 최대한 같이 갈 수 있는 건 서로 병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우리가 보통 이제 정부나 얘기하고 있는 개인 수칙 있지 않습니까? 수칙을 지키면서 내가 내 삶을 찾아가는 그런 연습도 필요하고 하나하나 그렇게 가려고 노력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뭐 제 생각이고요. 요즘에 보면은 뭐 걷는 분들 우리 특히 3대 하천이 대전이 잘 돼 있는데 3대 하천에 뭐 아침 저녁으로 걸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내가 이렇게라도 활동을 하고 어떻게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이죠. 또 마스크도 다 쓰세요. 그 야외인데도 걸으시는데 그렇게 지키시면서 자기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좀 가시는 분들 계시고 요즘에는 또 앱도 있다 하더라고. 어플을 통해 가지고 명상하는 뭐 그런 앱도 있고 다양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뭐 토론회도 있고 뭐 랜선 파티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일상을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이거든. 다만 방법이 과거와 다르다는 거. 예. 과거는 같이 만나서 했지만은 굳이 안 만나더라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찾아가는 건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변화하는 것들에, 시대에 예. 자기에게 맞는 그렇습니다. 예, 예. 일상 속 우울증 극복 방법을 실천하고 계시고요. 정신과 전문의는 어떻게 일상 속에서 코로나를 대응하시는지 궁금해집니다. 저희가 이제 심리 방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심리 방역 백신이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7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심리 방역 백신 7가지요? 네. 그래서 일단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나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겪는 이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서 스스로 좀 이해를 하고 이건 충분히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다라고 스스로를 좀 안심시키고 격려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좀 외롭게 좀 있는 이런 분들한테 전화라도 한 통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것들이 본인에게도 심리 방역이 된다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방역 수칙들을 솔선수범해서 이제 잘 지키자 하는 것들이 세 번째고, 네 번째가 가짜 뉴스에 속지 않도록 좀 조심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도록 하는 것. 다섯 번째, 결국에 이게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끝이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 이게 지금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만약에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에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선별진료소나 또 보건소를 통해서 도움받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여섯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이제 균형 유지하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있다 보면 감정과 사고의 균형이 안 맞고 몸과 마음의 균형이 안 맞고 일과 가정의 균형이 안 맞고 이런 여러 가지 좀 불균형한 상태가 되기가 쉬운데, 그런 균형을 잘 맞추는 것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심리 방역하는 백신이 될 수 있겠다 얘기하니까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심리 방역 백신 7. 네. 7가지. 간단히 우리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아까 우리 영유아나 어린이 취약계층 잠깐 짚었는데, 사실 질풍노도에 혈기 방장하는 이 10대 청소년들도 걱정이에요. 너무 답답할까 봐. 또 장애인 계층도 더 어려울 것 같고. 온 사회가 다 어렵습니다만 조금 짚어주신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영유아는 어떤 같은 또래 집단에서 직접 대면을 통해서 같이 놀고 같이 돌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안 됐다는 것이고, 또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몸이 불편하시니까 남들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계시건 그러면은 우리가 돌봄사들이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제약이 되는 거죠. 제약이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놓고 봤을 적에는 안 있는 사람이 없겠지만은 저는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건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이러한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하나의 문화를 바꾼다는 것처럼 언제든지 이러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올해는 우리가 미처 준비도 못했고, 전체적으로 모든 시민들이나 모든 국민들이 준비를 못했으니까 그대로 이대로 가겠지만은, 지금 그렇게 와왔지만은 앞으로는 항상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어떤 계획을 짤 쪽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상생활에서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약간 이제 부연 설명된 그런 쪽이 필요하다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센터님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짜 뉴스로 이렇게 말씀하는데, 심리적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뉴스를 이렇게 너무 많이 접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언론사 쪽이나 이쪽에서도 코로나 관련 뉴스가 끊을 수는 없겠지만은 지나치게 이제 확진자 발생에 대한 것들,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학교가들이 원격 수업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특히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핸드폰 주로 보면서 뉴스를 검색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 뉴스 보다 보면 코로나 뉴스가 있으니까 여기도 코로나 저기도 코로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쪽에서 보면은 뉴스를 가능한 한 이렇게 코로나 관련 뉴스보다는 좀 더 재미있는 기사를 읽고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차피 하루에 한 번은 통계가 나오니까요. 예. 그 정도로만 해야죠. 너무 지나친 관심도 이제 좋지 않다는 거고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또래 집단이나 같이 어울리고 같이 배우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뭐 부모나 이런 분들이 지금처럼 막 그 예를 들어서 실직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처하고 우울함에 처했을 적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들이나 그 어린이들이나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또 가정 폭력에 대한 문제도 이 같이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것은 잘못하면 화풀이의 대상이 될 그렇게 될 수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절대로 해서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슬슬 정리할 시간인데 우리 센터장님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또 지금 각종 보건복지국이나 센터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심리 방역 차원에서 어떤 시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 정보도 주시고 꼭 각오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이런 대대적인 감염 사태, 이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나 혼자 혹은 일부만 잘해서는 이렇게 잘 될 수 없다는, 다 같이 잘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공동체 의식이 좀 강하고 또 이웃에게 피해를 줌으로 해서 체면이 깎이는 것을 굉장히 피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서로 조심하면서 감염 사태가 좀 빠르게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이 또 너무 강하게 강조만 되다 보면 그 극도로 너무 우리를 위축시키고 또 심리적으로 또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건강하게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 또 신체적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함께 좀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좀 시간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예. 듭니다. 센터에 전화 자주 해도 되죠, 어려운 분들은? 네. 네, 뭐 다 얼마든지. 함께 어려움 겪고 있으니 다 함께 이겨내 보도록 하자라는 말씀이셨고요. 공 대표님 어떤 말씀을 꼭 하고 싶으신가요? 최근에 인구가 적어질 수도 있다. 이제 출생률이 낮다고 굉장히 기사가 많이 나고 문제라고 하는데 이미 살아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우울증으로 목숨을 끊는다니 얼마나 국가적인 위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현재 심리적 방역을 위해서 출생률 진전이나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쓴 만큼의 노력 그리고 예산까지 다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 블루라는 이 사회적인 현상이 우울증이라는 개인적인 질환으로 축소돼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바로 실행하기를 바라고요. 저 또한 코로나 블루를 몸소 겪고 있는 시민으로서 얼른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래 걸릴지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좀 마스크를 이렇게 벗어 던지고 너른 풀밭에서 다 같이 상쾌한 공기를 마시는 그런 날을 상상하면서 힘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또 우울감이나 불안감, 무기력감이 느끼시면은 지체하지 말고 여기 계신 전문가분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습관, 충분한 영양 섭취,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코로나가 끝나는 날까지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는 걱정됐는데 이제는 희망이 보입니다. 네, 응원 저는 항상 마무리는 치유가 되는 것 네. 우리 국장님은 이렇게 하겠다는 각오와 다짐만 좀 예. 어필해 주십시오. 그 흔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은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고 위드 코로나다 앞으로는. 위드, 예.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상과 방역이 같이 간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문화가 필요할 거고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그 많은 오랜 시간 동안의 인내와 고통을 갖고 갖고 오시는데 용기를 갖고 개인 수칙을 잘 지키면서 최대한 일상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치면은 병원에 가고 약을 바릅니다. 근데 정신적으로 그것은 통상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우리 상담 전화를 해서 꼭 상담 받으시면서 좀 마음의 안정을 누렸으면 합니다. 예, 오늘 세 분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힘들겠지만 코리아가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